안녕하세요. 랩2050 이원재입니다. 오늘 랩2050 영상 보고서에서는 한국인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실제로 한국인들의 의식을 꼼꼼하게 조사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복지 전문가와 여론조사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선생님 나와주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정은 선생님. 네. 랩2050에서 조사를 같이 하셨죠? 네. 작년에 10월에 랩2050과 같이 국민 서베이를 했었죠. 그때 이제 연세대 행정학과 최영준 교수님과 함께 연구팀을 꾸려서 참여했던 최정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정은 선생님 반갑습니다. 전에 네. 또 다른 연구소에서 네. 민간 싱크탱크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에서 사회 정책을 연구하고 지금은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본소득하고 새로운 사회하고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왠지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주실 것 같네요. 네. 정한울 선생님 나오셨는데요. 한국리서치에서 여론분석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기본소득 관련된 이 시의적절한 조사를 해서 아주 히트를 치셨죠. 뭐 히트까지는 아니고요. 약간 기본소득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어떤 생각, 여론 이런 것에 대한 조사는 사실은 굉장히 좀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또 굉장히 앞으로 향후 좀 장기간 이슈화될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한 번 조사 말고 좀 주기적으로 좀 앞으로 계속 좀 조사를 해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한국리서치의 정한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시고요. 오늘 이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인은 기본소득을 좋아하나 좋아하지 않나, 찬성인가 반대인가, 이 조사 결과를 좀 꼼꼼하게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조사 내용 중에서 아주 세밀하게 보면 재미있는 결과들이 많아요. 그래서 흥미로운 결과들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네 번째로 국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답한 것들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어떤가 이렇게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한국인들은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서 어떤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있나 우려점을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한국인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짚어보는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최근에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가 성공이다 실패다 이런 논란도 있었고 또 이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기본소득 관련된 논의도 그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요. 이 기본소득이 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좀 혼란스러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조사를 하실 때는 질문을 정확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질문을 보면은 기본소득의 정의가 뭔가 이걸 알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 기본소득이 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저희는 기본소득의 일반적인 정의에 따라서 설문조사를 구성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재산이나 뭐 노동을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라고 소개를 하고 저희가 여러 질문들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혹시 다른 설문조사? 네, 뭐 저희도 지금 기존에 이제 됐던 해외 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진행했던 조사 질문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갤럽이 진행했던 유형이 있는데, 유럽에서 진행했던 질문 유형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이제 기본소득제의 어떤 기본 개념을 이제 충실하게 이제 그 충분한 정보를 준 조건에서 이제 그 조사를 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정부가 최저 생계가 가능한 수준, 그러니까 지원의 어떤 규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기본소득이 고용 여부와 상관이 없이, 다시 말해서 이제 조건 없이 지급되는 거라는 점도 이제 명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한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상한테 일괄적으로 지불된다는, 다시 말해서 이제 그 혜택 자체가 보편적이라는 이런 한 세 가지 주요 내용들을 이제 그 질문 내용에 담아서 이제 조사하는 방식이었고요. 미국 갤럽에서 이제 조사한 방식은 사실은 이런 기본소득제가 등장한 어떤 사회 경제적 맥락을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어떤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뭐 어떤 인공지능의 어떤 등장으로 인해서 지금 뭐 일자리의 어떤 그 축소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높잖아요. 그래서 미국 갤럽 같은 경우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의 어떤 등장으로
뭐 일자리의 어떤 그 불안감이 커지는 조건 하에서 이런 어떤 기본소득제가 등장했다라는 맥락을 주고 이제 답하는 방식인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네. 최 선생님이 조사하신 데에서는 기본소득의 네, 원래 정에 일반적인- 맞게 네.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네. 현금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질문을 하셨고 네. 정 선생님 조사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이런 이제 미래 사회 변화가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아 근데 질문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기본소득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은 하죠. 아. 이제 다른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일자리나 소득 감소에 대응해서 이제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동일한 액수의 이제 그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기본소득제입니다라고 설명하는 이제 방식을 택했던 거죠. 그렇군요. 네네. 네, 그러면 우리 정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니까요. 바로 한국 사람들은 기본소득에 찬성하나 반대하나 먼저 얘기해 볼까요? 자, 일단 네. 일문일답으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연세대 조사. 찬성입니다.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예, 여기도 찬성이 다수가 나왔습니다. 예. 아, 그럼 한국인들은 기본소득 네. 도입하면은 찬성표를 던질 거라고 예컨대 국민투표를 하면 찬성표를 던질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얼마나 찬성하는지 네. 궁금하고. 예. 저희가 작년에 성인 19세에서 69세까지 1,0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찬성한 분의 비율이 한 56% 정도? 56%가 찬성. 근데 반대가 또 43% 정도 나왔어요. 근데 그 격차 차이가 좀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은데 그랬을 때 정확하게 찬성이냐 반대냐 질문했을 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이것도 좀 네. 어렵게 여쭤보면 그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찬성과 반대 사이에? 그 레비공업공과 연세대 같이 한 조사에서. 네, 유의한 차이가 있죠. 네,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격차 차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기본소득이나 아니면 그 여타의 그 청년수당이나 진보적인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 걱정을 했어요. 좀 부정적인 댓글이 많아가지고 과연 찬성을 할까? 근데 설문조사에서는 찬성으로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리서치 결과를 보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갤럽 이제 질문 방식,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으로 인한 뭐 소득 감소,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응이라는 맥락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방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럽 방식에 비해서는 찬성이 좀 높게 나오는 게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질문 방식인데 이 조사 방식으로 보면은 일단 그 인공지능 시대에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 63%.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 하셨던 그 네. 조사보다는 높은 게 아마도 이제 그 인공지능 뭐 그런 어떤 4차 산업혁명 일자리가 감소하고 뭐 이런 어떤 큐를 던져준 게 이제 좀 작용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반대는 몇 %였나요? 반대는 37%였죠. 63대 37. 예, 예. 조금 더 차이는 벌어지는데 네. 또 사전에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도래, 일자리 감소 요거를 조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그렇긴 얘기죠. 한데 이제 그 어쨌든 뭐 선생님 하셨던 작업에서도 그렇고 저희 조사에서도 그렇고 일단 이 기본소득제 찬반으로 봤을 때 물론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찬성하는 이제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이제 일단은 과반을 넘은 거는 이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단 한국 사람들이 기본소득제라는 제도에 대해서 좀 뭔가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건 이제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처음 질문처럼 그럼 과연 지금 당장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훨씬 더 저희가 좀 심층적이고 치밀하게 이제 분석할 대목들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단 좋아는 하는데 나중에 정말 결정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면 충분히 사람들이 이게 어떤 제도인지 알고 대답을 한 건지 예,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예. 질문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희가 그 인지도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제 물어봤을 때 한 68% 정도가 잘 알지 못한다.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그 나머지가 이제 조금 이제 대체로 잘 알고 있거나 좀 대체로 알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 한 7명은 사실은 아직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하게 하는 요인과 혹은 이제 우려를 만들어내는 요인 이런 정보들이 이제 계속 들어가면서 이제 태도들이 이제 변화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지금 아까 얘기 나왔던 찬반에 대한 태도가 공고화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 이제 그거 이제 하나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조사 다른 이제 질문들과 이제 연관시켜서 보면 역시 어떤 그 이런 제도를 했을 때에 대한 어떤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분명히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라는 거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그렇죠. 나눠줘야 되는 예, 건데 예. 세금을 낼 거냐 뭐 이런 얘기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정확한 정보를 준다고 해서 기본소득에 찬성을 더 많이 갈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뭐 사회보험제도라던가 사회보장제도 뭐 아동수당까지 해서 등등의 예산 제약이 발생을 하는데 과연 한국 사회 혹은 우리 사회가 이 비용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수용성이 가능해야 이게 찬성으로 많이 돌아서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현실적인 면에서. 저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핵심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조사를 제가 이제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네.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확실히 우리한테 알파고 충격이란 게 있었잖아요. 알파고가 서울의 네. 한복판에 와가지고 네. 이세돌 기사를 딱 이겨버리는 이런 장면을 전국에 중계해가지고 네. 다 보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 문제를 얘기하면 기본소득에 조금 사람들이 좀 그런 이제 복지에 반대하시던 분들조차도 그런 거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이렇게 변화하시는 걸 제가 여러 번 토론하면서 좀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 따라서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다른 복지제도들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도 재정이 늘어나고 기본소득도 재정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계속 얘기를 했을 때 또 사람들이 갖게 되는 조심스러움도 생길 수 있겠고 이런 여러 가지가 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자면 조금 이제 앞으로 변동될 요인 중에서 좀 우려되는 대목이랄까요? 이제 그걸 하나를 더 추가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번 조사 결과 이제 그 찬반을 물어봤을 때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성별로는 별로 차이가 없었고 세대로 보면은 한 40대가 가장 찬성이 높고 그런데 이제 좀 눈에 들어왔던 대목이 뭐냐면 확실히 이념적인 성향 본인의 어떤 이념 성향에 따라서 이 태도가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보 성향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찬성이 높고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찬성이 낮은. 그러니까 아직은 이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조건. 그런데 그런 조건에서 만약 이 제도에 대한 논의가 가령 이념적인 쟁점이나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가 되면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보다 어떤 그 진영론적인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이게 논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뭔가 대비를 하고 뭔가 대비책을 갖고 이제 좀 논의들을 전개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지적이신데 예를 들면 지금의 기본소득제 논의를 보면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예를 들면은 보편적 복지 그러면 사회민주주의자들 한국에서 보면 이제 상당히 진보적인 입장이죠.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지지하는 게 보편적 복지 이렇게 돼 있고 시장주의적인 성향은 보수적인 사람이 지지하게 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은 선별 복지 지지하고 이런 것들이 탁탁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기본소득은 핀란드 정부는 중도 우파 정부인데 네. 지금 기본소득 실험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에 이 돈 많이 번 테크놀로지 갑부들이 테크놀로지 기업가들이 또 기본소득 실험에 나서죠. Y 컴비네이터라든지 뭐 이렇게 이코노믹 시큐리티 프로젝트 이런 곳에서 나서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포퓰리스트들 유럽의 이제 그 이탈리아의 오성운동이라든지 뭐 스페인의 포데모스 이런 데서 기본소득제 계속 언급하고 제도화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한국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지점에 대한 좀 그 조사 결과가 있나요? 저희는 30대 기본소득 지지가 좀 더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말씀하신 대로 진보적인 정치 이념을 가진 분들에 대한 찬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롭게도 좀 보면은 청년 세대에 있어서는 진보 보수를 따지지 않고 이념적 성향을 벗어나서 모두가 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그 성향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났던 것 같고. 청년층이 지지를 많이 네, 한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청년층이 어쩌면 반대를 할 것도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일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좀
근데 아무래도 한국 사회가 이제 고실업 사회 청년층한테는 직장을 잡기 어려운 사회다 보니까 이 일자리나 소득에 대한 불안 이런 게 좀 더 가장 피부에 와닿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년층의 불안이 거기에 반영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과관계를 좀 살펴보고 있긴 한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소득이나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어떤 소득이나 일자리에 있어서의 불안을 경험한 정도가 기본소득 지지 이 여부와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불안할수록 기본소득을 지지한다.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지금 뭐 재산이 많거나 이런 거보다는 불안을 덜 느끼는 분들이라는 거. 네. 그런 경향성이 좀 눈에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세대별 차이가 좀 정 선생님 조사에서도 있었나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한 거를 보면 40대에서 70% 정도가 그 천성이 나왔고요. 50대가 65, 30대가 63, 20대가 62, 그리고 이제 60대에서 6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높았는데 특히 이제 그 40대에서 높았고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약간 정치적이고 그 이념적인 거랑 연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최근에 어떤 뭐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사실은 40대 여기서 이제 가장 높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성향도 굉장히 정책적인 어떤 진보 성향도 지금 중간 세대에서 높아지고 그러니까 20대에서는 지금 특히 이제 작년 연말부터 이제 그 남녀 차이가 인식 차이가 커지면서 사실은 어떤 뭐 과거처럼 진보의 대표 세대가 사실은 20대로 인식이 됐었는데 사실 지금은 상당히 좀 낮아지는 상태거든요. 지금 40대가 제일 진보 성향이 높은가요? 다른 조사들에서.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U자 거꾸로 세워놓은 이제 그런 모양의 그래프가 많이 나오죠. 지금 연령 차이 또 정치 성향 차이를 가지고 얘기했었는데요. 요거 말고 이제 좀 계층별로 나눠서 볼 수 있는 다른 차이들이 있을까요? 학력을 보면은 대졸자 이상의 어떤 고학력자들이 이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성향이 좀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고학력자가 더 많이 지지한다. 네. 좀 특이하네요. 또 불안하면 많이 지지하는데 고학력자가 더 불안할 수도 있나 하는 생각이. 그리고 또 드는데. 소득으로 보면은 한 300만 원 미만 정도의 소득자, 가구 소득자인 경우에 또 기본소득 지지가 높게 나타나고. 그러면 공부는 많이 했는데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기본소득 제일 지지한다. 상관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런 뜻이네. 근데 이제 그게 그 불안감 요인하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정치적 요인이랑 같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력 요인은 사실은 진보성, 이념적 진보성하고 굉장히 이제 상관이 높은 변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 아까 그런 어떤 불안감하고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는 사실은 세부적인 분석이 더 필요한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런 어떤 불안감 요인과 이제 정치적 요인, 이념적 요인 이런 게 같이 작동하고 있다 정도까지는 해석이 가능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했던 질문 방식에서 그 불안감이 작동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저희는 워딩에 이제 그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4차 산업혁명, 뭐 일자리 줄고, 뭐 소득 감소하고 그랬을 때 이제 그렇지 않게 나온 연세대 결과에 비해서 더 천성이 높았다라는 건 이건 일종의 그런 어떤 불안감이 커지면 불안감과 기본소득제에 대한 태도가 연관관계가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는 그 질문 방식에서도 조금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기본소득 연구자들 중에서 예를 들면 이제 유명한 가이 스탠딩 기본소득이라는 책을 최근에 냈는데 가이 스탠딩 박사 같은 경우에는 프레카리아트라는 용어를 만들었죠. 그걸 내세우면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아니라 노동자가 아니라 프레카리아트라고 지금은 불안정 노동자의 시대다 그러면서 이 프레카리아트를 위한 제도가 기본소득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도 이화여대 이승윤 교수하고 가톨릭대 백승호 교수 뭐 이런 몇몇 연구자들이 모여서 불안정 노동자 연구를 했는데요. 사회복지학 하시는 분들인데 또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라는 책도 내고 하셨는데 그 팀이 또 기본소득제 연구를 하면서 이걸 계속해서 대안으로 이야기하고 계시기도 한 게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것 이외에 재미있는 결과들이 또 많이 있죠. 네. 저희가 질문을 좀 떨어뜨려서 숨겨놨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국가나 사회가 얼마 정도를 주면
그 기본소득이 적정소득이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는 한 소득으로 200에서 250만 원 정도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200만 원에서 250만 네, 원씩 월급처럼 네, 월 기본소득, 지급하는 적정소득으로 한 그 정도로 얘기했던 적당하다. 것. 네, 와, 굉장히 높죠. 꽤 지금. 많네. 4인 가족이면은 1,000만 원인데. 그러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또 이게 기본소득 도입하면서 우려점이 많잖아요. 아 그러면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얼마 정도를 주면 일을 그만둘까라는 질문을 했더니 또 200에서 한 300만 원 정도의 얘기를 나왔어요. 근데 정작 그럼 당신은 어느 정도 받으면 그만둘래? 라고 질문을 했더니 글쎄 한 500만 원 이상 주면 그만둘까? 이런 지지가 되게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할 때 일을 그만두는 어떤 정도와 정작 내가 선택할 때 인식 차이는 좀 존재한다. 이런 게 좀 흥미로웠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네. 돈 때문에만 일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네. 이제 한다는 거죠. 네, 그것이 네. 실제 결정으로 이어질지 네, 모르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종의 윤리의식 안에 일은 꼭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의미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정도 생각을 갖고 있다고는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건 맞는 것 같은 네, 생각이 그러니까 그거는 기존의 어떤 복지 태도 이런 거 할 때 이제 항상 이제 복지가 이제 그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감소시키거나 노동 의욕을 감소시키거나 이런 것에 대한 그 반대를 하시는 분들의 주된 근거가 사실은 거기에 있는데 근데 그건 역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은 노동과 일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일하지 않고 뭔가 그 노동의 대가 없는 어떤 투입 없는 어떤 그 대가를 굉장히 이제 뭐 불로소득 뭐 이런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게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이제 뭐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가령 돈 때문에 내가 그 가치를 포기한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대목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건물주가 되는 것을 요즘은 초등학생도 꿈이라고 하고 그런 네. 사회이긴 하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는 것 같은 컨셉이잖아요. 공유부라는 게 있고 땅이니 뭐 기술이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공유해야 될 것인데 누군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이익을 좀 나눠 갖자 이런 의미도 있어서 뭐 그런 게 실제 불거졌을 때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갖게 되는지 그것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얘기하기로 했는데 미리 얘기를 드리면은 기본소득이 도입됐을 때 좀 가장 걱정스러운 것들은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점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좀 청사진은 아니더라도 그런 대안들을 얘기를 해줘야 기본소득을 좀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 여러 실험들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러면 기본소득이 이제 끝난 다음에 이 친구들이 혹은 받는 수혜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미래를 좀 준비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지원 체계를 좀 더 고민해서 같이 기본소득을 제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설문에서도 그걸 좀 다루기는 했었어요. 어떻게 다루셨죠? 네, 질문을 3개 문항으로 기본소득 도입됐을 경우에 우려점으로 3가지를 제시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었어요. 그래서 증세 부담이라던가 아니면 일 중단에 대한 우려라던가 미래를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춰야 된다라는 3가지 질문에 되게 한 90% 이상 정도의 다들 높은 지지를 보였습니다. 우려점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얘기 나온 김에 한번 하나씩 짚어보죠. 아까 우리가 일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소득을 얼마를 지급받으면 일을 그만둘 것 같냐. 타인의 경우에 나의 경우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꽤 높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해서 효과를 얘기할 때 그러면 실제 기본소득제가 도입이 됐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일을 그만두는 사람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설문 결과를 보면은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걱정거리인데 네. 지금. 네. 요번 기본소득제가 이제 그 관심을 끈 게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뿐만이 아니라 핀란드라든지 세계적으로도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하고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기존에 이제 그 복지에 대한 논의 인식트이라는 게 성장이냐 복지냐 뭐 이런 이분법이었잖아요. 보수는 성장, 진보는 이제 그렇죠. 이런 거였는데 진보는 복지고. 예, 복지 뭐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핀란드에서 중도 우파 정당이 이런 기본소득제를 실험을 하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기존의 성장대 복지의 이분법이 아니라 복지를 통해서 뭔가 그 노동 의욕을 고취시키고 혹은 노동 시장의 어떤 불안에 대해서 뭔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그러니까 핀란드의 실험에서 중요했던 게 그런 기본소득제가 과연 어떤 직업 상태의 변화, 그 노동 상태의 어떤 변화까지 이어지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일자리를 기존에 일자리를 중시하던 어떤 보수의 문제의식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그 안전망을 강조하던 진보적 어떤 가치 이런 게 지금 사실은 수렴돼서 실험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수 정치인 중에서도 뭔가 여기에 긍정적으로 이제 그 반응을 하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지금은 복지 하나만으로 혹은 일자리 정책 혹은 성장 정책 하나만으로 지금의 문제를 풀기 어렵다라는 문제식이 좀 확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복지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뭐 어떤 노동 시장의 어떤 기회를 만들어내고 반대로 또 그런 어떤 노동과 일자리의 어떤 활성화를 통해서 또 복지의 어떤 그 토대를 만들고 이런 문제의식이 수렴되는 어떤 결과 아닌가. 그러네요. 그런 점이 있네요. 네. 그렇게 잘 수렴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일자리 정책이 중요하다, 복지가 네. 중요하다 엄청 싸워요. 또 부처로도 고용노동부 복지부 네, 막 싸우고 네. 학자들도 네. 노동 전문가 복지 전문가 막 싸우시죠. 논쟁 엄청 많이 하시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만약에 사람들이 나는 네. 충분한 복지 혜택, 심지어 기본소득 같은 현금 복지 혜택까지 그냥 받게 되더라도 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싸울 일이 아니고 보장을 하는 건 보장대로 하고 또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의 보람이나 의미, 가치를 찾아서 자기 역할을 찾아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일은 일대로 개발을 하고 이게 이제 같이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핀란드 그 실험 2017년 진행했고 2018년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연세대학교에서 핀란드 이제 관계자분이 오셔가지고 실험의 결과를 말씀하셨어요. 잠깐만요. 이 실험을 네. 조금 설명을 하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핀란드 실험이 핀란드에서 2017년에서 2018년 동안까지 2년 동안 실업급여 대상자 2,000명에게 실업급여가 아니고 기본소득 형태로 조건 없이 취업해도 받는 그런 급여를 지급을 하는 그런 정책 실험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결과가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 그게 완전한 결과는 아니고 2017년 1년 동안 했던 거에 대한 결과가 좀 일부 나왔죠. 근데 모두가 관심 가져 하는 고용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그 효과가 좀 미비하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네. 지급한 사람들하고 네, 기존에 실업급여 받던 사람들하고 같이 비슷했다. 네. 고용 성과가 아. 비슷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비슷했다보다는 오히려 기본소득을 받았던 집단 내에서의 고용 효과가 좀 더 낮았다. 좀 낮았다. 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효과를 봤냐면은 이제 웰빙 뭐 스트레스를 줄이고 약간 이런 웰빙에 가까운 삶이 좋아졌는가에 대한 물음에 있어서는 웰빙면 삶의 질이죠. 네, 삶의 질인 거죠. 그랬을 때는 확실히 그 효과를 이제 기본소득을 받은 집단 내에서 그런 효과는 굉장히 크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자리와 어떤 삶의 질이나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이런 것들이 별개로 저희가 이게 맞나 저게 저 효과가 났느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선순환의 과정들이 하려면 좀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좀 별개 얘기긴 하지만 청년 니트의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not employment, 고용되지도 않고 에듀케이션 교육도 받지 않고 별도의 훈련을 받지 않은 이 집단의 친구들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네. 그 친구들은 정말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일을 하려고 계속 트라이를 했지만 좌절되면서 아예 그 자기
방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거든요. 근데 이런 집단들 혹은 그 청년들에게 조그만 어떤 현금성 지급이라는 것들이 다시 그 문 밖을 나와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면은 그거야말로 좀 더 긍정적이고 사회 전체 효과로 보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기본소득도 이제 얼마를 주니 많이 이런 논의들이 많긴 하지만 그런 긍정의 효과들이 같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돈으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네. 일종의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그렇죠. 여유 또는 네. 사회 참여하는 순간 사실 돈이 들잖아요.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시려면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이 확보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액수 얘기를 네. 하셨는데요. 아까 네. 이 일 그만두려면 얼마가 필요하냐 이런 정도 질문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 기본소득 적정한 기본소득 액수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죠. 적정 질문은 저희가 한 200만 원 정도였는데 사회적으로 그게 과연 수용성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좀 다른 대답이 나왔을 것 같긴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연세대 이제 질문은 네. 그 노동을 포기하는 그 네. 분기점이 어디냐, 네, 네. 과연 이렇게 그 기본소득을 줬을 때 이제 그 최악의 지점을 좀 파악하는 이제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영국에서 2012년도인가 이제 그 진행했던 조사 방식인데 아예 구체적인 액수를 주고 이런 액수를 이제 기본소득제로 준다고 할 때 그게 수용 가능하냐 본인한테 이제 이런 질문 방식으로 택했고요. 그래서 이제 구간을 크게 이제 7구간으로 나눴고요. 그 10만 원 미만, 10에서 30, 30에서 50, 50에서 100, 100에서 150, 그리고 150에서 200, 200 이상 이렇게 7구간으로 나눠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그 수용 가능하냐 물어봤는데 월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이제 수용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이 28%, 그리고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가 수용 가능하다는 비율이 34로 이제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30에서 50만 원 구간에 대해서 29, 50만 원에서 100만 원 구간이 25%, 그리고 100에서 150만 원까지 구간을 수용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이 22%고요. 이 이후부터는 이제 20% 미만으로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구간을 수용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이 18%, 2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17%.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좀 낮은 수준이고요. 이게 질문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걸 질문한 본인 거예요? 아니면 개인. 내가 수용할 네. 수 있겠다? 네. 아,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네.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보면 본인 자체가 이제 노동지향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액수, 그러니까 적정한 액수 자체를 좀 상당히 좀 디스카운트해서, 그러니까 노동을 권장해야지 이렇게 그 기본으로 주는 거를 너무 많이 줘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기범이 작동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좀 눈여겨 볼 대목은 아까 이제 그 처음에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을 물어봤었잖아요. 근데 이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구간에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제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사실은 그렇지 않은 기본소득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전 구간에 대해서 이제 그 수용 가능하다는 비율이 높고요. 찬성하는 사람들만 놓고 보면 10에서 30만 원 정도가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아까는 전체가 34%였는데 이 찬성 집단에서는 40%고요. 그리고 30에서 50만이 수용 가능하다는 이제 응답이 찬성 집단에서는 39%. 그러니까 상당히 제법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사람들 자체는 이제 좀 그렇게 지금 저 범위로 보면 한 30만 원대에서 50만 원 이때는 좀 상당히 이제 한 40% 가까운 10명 중 한 4명 가까운 정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핀란드 실험을 보니까 핀란드는 매월 560유로를 줬더라고요. 그 실험에서. 네네. 그러니까 하나 기준으로 보면 한 71만 원? 그렇죠. 이 네. 정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거보다는 좀 낮은,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들도 좀 그거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에서 이제 좀 합의나 좀 수용 가능한 어떤 지점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결과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핀란드 실험은 근데 실업자에 대해서 준 거고 네. 지금 요 질문은 모든 네, 사람한테 그렇죠. 주는 걸 네, 질문을 네, 하신 네. 거죠. 그 모든 사람한테 주면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그렇죠. 50만 원이라고 네. 그러면요. 네. 나 50만 원 결혼하시면 저 결혼해서 제 식구
같이 사는 사람 50만 원, 아이들 둘 있는데요. 그럼 4명이 200만 원이고요. 그쵸. 부모님 다 살아 계시거든요. 양가 부모님. 그러면 양가 부모님 200만 원이고 이렇게 크게 생각하면은 5천만 200만 원, 국민에게. 한 400만 원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400만 원이면 크죠. 네. 용돈 그래서- 드릴 거 안 드려도 되고 이렇게 네, 되니까. 네. 네, 그래서 그게 쟁점이 되는 게 가령 기본소득제를 가구 단위로 줄 거냐. 그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개인 단위로 주는 그렇죠. 제도고요.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개인 그러니까 애초에 취지를 보면 그 개인 단위로 주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워낙 비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단위로 지불했을 때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문제. 그리고 가구 단위에 따라서 받는 돈의 규모가 달라지면서 또 어떤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가구 단위로 하자라는 지금 안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안 됩니다. 기본소득의 원칙은 보편성, 무조건성, 네. 개별성이고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별성입니다. 제가 보기엔. 어쨌든 그거는 이제 네. 다른 논제니까요. 네, 예, 네. 좀 근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이거네요. 두 질문이 같은 질문인 것 같지만 네. 실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맥락에 따라서 가구한테 지급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00만 원이 무리하지 않은 수치가 되고 근데 개인한테 지급한다고 그러면 200만 원은 좀 무리한 수치가 되죠. 현재 이제 우리 사회 상황을 생각하면. 근데 한 30만 원? 이 정도는 뭐 지금 기초연금도 30만 원 준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50만 원? 이거는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생계급여가 50만 원 있으니까 이런 정도는 생각은 해볼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들 수 있겠네요. 이제 액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요거 이어서 아까 걱정거리에서 일과 돈과 다른 도움, 일과 증세, 다른 도움 필요한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 주셨는데 이거 증세하고 연결시켜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재정 문제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나요? 조사에서 좀 짚히는 네, 것들이. 저희가 기본소득을 만약 지급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증세가 필요할까 부분에서는 소득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찬성이 좀 높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복지 학대, 보편 복지에 대한 학대 어떤 태도와 그리고 기본 소득에 대한 지지 태도가 어떻게 이제 갈까? 이렇게 보면은 친복지적인 성향의 사람들과 친기본소득의 성향의 사람들이 한 36% 정도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친복지, 친기본소득 합쳐서요? 네. 그거가 같이 이제 결합되는. 같이 결합되는 네. 거. 그러니까 기본소득도 좋고 네. 또 보편적 복지, 네, 네. 여기서 보편적 복지라면 뭐 보육이라든지 뭐 네. 의료, 교육 이런 거 다 네. 포함해서 복지 학대. 복지 확대 네. 겹치는 게 30%. 네, 36% 정도. 36%. 네. 그러니까 한국의 일반적인 성향들은 이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은 세금은 조금 내더라도 약간 그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이제 복지를 더 많이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성향들이 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게 저부담 고복지. 네, 저부담 고복지. 적게 내고 많이 받자. 네, 기본소득의 지향에 있어서 저도 이제 저부담 고복지 성향의 사람들이 기본소득 지지가 좀 나타난다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까 불안정성이 네. 높은 분들이 기본소득 네, 지지한다고 네. 말씀하셨으니까 그분들 네. 은 어차피 부담할 수 없는 분들이니까 이게 연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부담할 수 청년 세대 없으니까 저부담 네, 네. 고복지 하겠다고 네. 대답했어요. 청년 세대들도 비슷한 성향을 보면은 자기가 낼 수는 없지만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안을 좀 이제 커버해 줄 수 있는 기본 소득의 어떤 지급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뭐 사실은 돈 조금 내고 많은 혜택을 받고 싶은 거는 뭐 비단 한국만의 우리나라 사람들만 탐욕스러운 그런 건 아니고 그거는 네. 사실은 전 세계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어느 정치인이든 어느 나라 정치인이든 증세를 공약으로 내는 건 정말 큰 자기 모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특히 정책을 그렇게 추진해서 성과를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거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뭐 한국만의 그거는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나타나는 현상 같다 그런 생각은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이제 그런 어떤 복지 태도나 이런 걸 보면 혜택을 주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 여론은 정말 없죠. 뭐 그걸 반대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런데 항상 그 정책화 단계에서는 저는 한국 국민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서부에서 막 지금 포퓰리즘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 어떤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현실화 단계에서 그 균형추 잡는 게 저는 여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론 내에서 너무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혹은 너무 그
책임 없이 던지는 그런 어떤 포퓰리즘적 정책에 대해서 견제력이 여론에서 작동을 한다고 하는 편인데 가령 단적인 예를 들면 이 과거에 이제 그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 2010년 이후에 이제 등장했던 보편복지, 선별복지 이런 논쟁, 무상급식으로부터 태동됐던 이런 거 보면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찬반 물으면 역시 찬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배적이긴 한데 막상 이제 그게 정책화되고 이러는 과정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야 저부담 고복지지만 저부담이 아니라 고부담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에 사실은 그렇게 보편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지지를 좀 철회하고 현실적으로 가자라는 그렇게 수렴되는 경향들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가령 초기에는 이제 무상급식, 보편복지 이게 다수 여론이었다가 그때 이제 무상급식 논쟁 거치고 증세 논쟁 거치면서는 사실은 이제 좀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두 가지 차원인데 복지를 확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놓고 보면 복지 확대가 사실은 그 진보적 가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뭐 작은 정부 성장 동력 시장 맡기자 이게 이제 그 보수적 가치인데 그 차원에서 놓고 보면 한국 사회에서 복지 확대라는 건 어쨌든 기본적인 방향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진보적 가치에 대한 다수의 합의가 존재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제 그거를 이제 실현하는 그런 복지 확대로 가는 그 방향을 실현하는 방법론 차원에서는 그런 어떤 증세 부담이나 현실적인 역량을 고려를 해서 좀 선별적으로부터 시작하자라는 현실주의적 사고가 여기서는 이제 또 이건 좀 이런 어떤 이건 좀 보수적인 진영에서 나왔던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접근 방법에서는 좀 보수적인 어떤 접근법 그러나 기본 방향에서는 진보적 가치에 대한 합의 이게 지금 같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재정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론이 사실 상당히 합리적이고 보수적인 측면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거를 어떤 앵글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본소득제도를 복지제도라고 보면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복지제도라는 거는 거두어서 좀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주는 걸로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컨대 우리의 일자리 지형이 완전히 바뀌고 기술 때문에 인간의 역할 자체가 바뀐다. 이거를 안착을 시켜야 되는데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수많은 불안정이 생기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혁신으로 한 단계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가 기본소득 제도다. 그러니까 이거 복지가 아니고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윤활유 같은 제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프레임이 좀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또 드네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핀란드 실험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그 어떤 직업의 변화, 노동에서 이게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니라 노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험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 것 같고 근데 요번 뭐 결과 자체는 사실은 뭐 1년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근데 또 설사 2년치 결과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또 거긴 또 핀란드니까 그럼 과연 한국에서는 어떤 거냐 한국과 핀란드의 상황이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만약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노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던 아니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참고 사항인 거지 거기 결과를 또 거기서 실험이 끝났다 이렇게 할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한국의 현실에서 똑같은 이제 사실은 그 초점으로 이런 기본소득제가 단순한 뭐 퍼주기식 이런 복지제도가 아니라 그 말대로 노동이나 그 어떤 삶의 질, 후생 여기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화된 환경의 어떤 그 종합적인 어떤 대책으로서 이렇게 제기가 된다면 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우리의 실험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 나름대로의 실험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도 진짜 궁금한 게 그 불안정 노동 같은 경우에 불안정 노동자는 우리 과거에는 뭐 예를 들면 청소 노동이나 뭐 경비 이런 이제 노동을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 많이 확대가 돼서 예를 들면 크몽이라는 플랫폼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디자이너 같은 분들 많이 올라가서 자기 포트폴리오 올려놓고 그 주문 들어오면 외주 제작해주는 그런 플랫폼 사이트. 노동. 플랫폼 노동이죠. 네. 플랫폼 노동인데 아주 뭐 예를 들면 한국 사회 노동 시장에 진입을 못 해가지고 못 하셔서 하는 플랫폼 노동이 아니고 사실 자기 기술이 딱 있고 전문성 갖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좀 자유롭게 하고 싶은 분들인 거예요. 이런 분들 생각해 보면은 그럼 기본소득이 지급됐을 때 이런 분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 이제 궁금증이 많이 일더라고요. 가설적으로 어쩌면 이런 분들은 아까도 좀 대답이 나왔습니다만
국가로부터 소득은 지급받는다고 해도 자기의 어떤 자기 충족을 위해서 더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까 세 가지 걱정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다른 도움이 필요한가라는 게 있었는데 요거는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궁금해지네요. 자세하진 않고요. 그냥 그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이게 뭐 어떤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지급하더라도 이 사람이 기본소득을 내가 받고 있지만 더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그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근데 청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육 훈련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들한테도 지급되는 프로그램들이 많고, 근데 그 효과 뭐 이런 걸 차치하더라도 시장에서 주어진 그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되지 이게 정작 내가 재밌어서 하기보다는 시장성이 있으니까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거가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배우는 거에 미스매칭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 어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의 고민은 정말 이 사람이 정말 과연 재밌게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지원 체계의 의미로서 좀 질문을 좀 넓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기본소득 하면서 변화된 삶 이런 걸 그 프로그램 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목공일을 해요. 근데 목공일을 하는데 그분 일을 이제 그만두고 기본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이제 목공일 이런 걸 배우는데 사실 시장성이 없죠. 시장성이 없지만 그 목공일을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정말 자기 일로서 한 벌이로서 나갈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지원을 받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착안해서 이 질문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지금 세 가지 걱정거리를 우리는 얘기했고요. 소득이 생기면 다 일을 그만두는 거 아니야? 라는 네. 걱정하고 네. 그 돈이 엄청 많이 드는데 이걸 세금으로 다 거둘 수 있어? 네. 요거 하고 그다음에 돈만 준다고 사람이 잘 살 수 있냐? 네, 이렇게 네. 세 가지 걱정이 있는데 네.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요. 첫 번째로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돈이 좀 생겨도 일은 계속 하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할 것 같다. 그다음에 재정에 대한 부분은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좀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근데 그중에서 예컨대 국토보유세를 올려서 소득으로 지급한다든지 하는 안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한다. 네. 뭐 다른 이 세금들도 있겠지만 이거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돈만으로는 안 되고 분명히 다른 공공 서비스라든지 교육 훈련이라든지 하는 다른 지원이 삶에는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네. 수 있을까요? 네, 요 우려에 대한 이야기 또 재미있는 결과들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고 있는데요. 국제 비교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국제 비교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럽 쪽에서는 한 2016년, 17년 2년에 걸쳐서 이제 그 유럽 사회조사에서 이제 그 18개국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있고요. 그거 말고는 사실은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비교해볼 조사가 없는데 이번 달 저희 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갤럽적 질문 방식을 택해서 이 나라들하고 지금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후에 좀 유럽에서 질문했던 방식들을 좀 채택을 해서 그렇게 좀 비교해 볼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그 한국의 찬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그 좀 정확히 나올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좀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유럽 사회조사 18개국 조사에서는 그 최저 생계가 가능한 수준 그리고 이제 조건 없이 모든 국민한테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방식이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찬반 비율을 보면 러시아, 이스라엘, 그리고 슬로베니아, 그리고 벨기에, 폴란드,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이 이제 찬성이 좀 반대보다 높은 나라였고요. 한 가지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소위 말하는 저희가 아는 그 북유럽의 그 복지 국가들 이들 나라에서는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반대가 더 높은. 그러니까 가령 그 노르웨이에서는 반대가 66.3%, 스위스가 65.3%, 스웨덴이 62.4. 그다음에 이제 독일이 한 54.2%가 반대하는. 그러니까 핀란드는 어떻죠? 핀란드는 찬반이 지금 팽팽한데 찬성이 다소 높은데 찬성이 55.7%, 반대가 44.3%. 아까 한국하고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여기랑 좀 비슷한 네. 좀 그 결과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기존에 이제 복지가 잘 돼 있는 걸로 이제 이게 복지국가 소위 복지국가 유형에서는 좀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좀 반대 여론이 높고, 그러니까 좀 복지가 취약한 이제 그런 나라들에서 지금 기본소득제에 대한 어떤 지지나 관심이 좀 높은 좀 그런 상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 좀 논의를 위해서 조금 이후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건,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지금 논의 과정에서는 지금 빠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유럽 쪽 조사 질문지나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건, 거기서는 기존 복지제도와 기본소득제와의 관계가 중요한 쟁점이더라고요. 이걸 대체를 하는 거냐, 대체를 하면서 이제 그 어떤 그 빅 패키지로서의 어떤 기본소득제를 얘기하는 거냐, 기존 복지 체계 중에 하나의 어떤 이런 거냐. 그러니까 아예 질문에 그걸 명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존의 복지 체제를 이제 없애게 됩니다. 기본소득제가 도입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방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한국에서는 좀 이 논의는 별로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기존 복지 제도와 이 기본소득제와의 관계,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거는 이게 상당히 좀 파괴력 있는 논쟁점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나라에서도 이게 최근에 기본소득 뭐 찬반의 논의를 넘어서 기존 사회보장제의 정합성, 관계성 이런 그 논의들이 지금 학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이승윤 교수님이야 분들은 기본소득이 보완제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중심으로 이제 강화해 가야지, 뭐 사각지대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야지 기본소득이 이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복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네. 국민적 토론은 없었죠. 그러니까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기초연금 받는 분들도 있을 네, 거고 네, 아동수당 네. 받는 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분들이 기본소득이 들어오면은 내 기초연금이 없어지는 건가, 그냥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가, 이런 네, 생각을 네, 해보실 기회는 될 수 있겠네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좀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같은 경우도 뭐 네, 비슷하겠죠. 네. 실업급여 받는 분들이 요즘 많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깊이 있게 조사를 하셨는데, 이 생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 대중적으로나 정치적인 쟁점이 될 만한 게 있는지, 이런 점들 좀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우려사항 그것들 아닐까요? 그 쟁점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쟁점이 붙어서 어떤 대안들이 나오고 또 어떤 안이 만들어져서 이제 제기가 되느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떤 이유에서 나오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종합적인 진단 하에서 정책 제안이 나왔을 때 좀 효과를 거둘 것 같고요. 이 우려들이 사실은 작은 우려들은 아니거든요. 한국성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 잡아왔던 우려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그 찬성 여론이 높다는 것만 이제 생각하면서 좀 조급하게 이런 우려점에 대한 대비 없이 막 졸속으로 정책이 추진되면 상당한 역풍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령 작년 뭐 최저임금제라든지 그때도 사실은 거의 같은 여론 구조였거든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대해서 찬성 반대 물으면 찬성이 높죠. 높은데 그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들이 또 그만큼의 강도로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런 우려들에 대한 대비책이 같이 나오면서 정책이 추진됐으면은 훨씬 더 그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을 텐데, 사실은 그때 초기에는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그 우려에 대한 대책들이 없었던 걸로 비춰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저임금제 자체에 대한 뭐랄까 정책 동력, 대중적 지지, 이게 급격히 사라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본소득제도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좀 어떤 워딩을 써도 찬성이 높고, 또 사실 그만큼 불안하고 뭔가 필요하다는 얘기일 테니까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어떤 한 세 가지의 그런 어떤 큰 우려 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과 어떤 이제 대응 논리를 가지고 이제 그 설득해 나갈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여론의 향방은 크게 달라질 것 같다 보는 거죠. 또 한편 말씀하셨듯이 기본소득, 이제 유럽에서 해외에서 실험되는 이 기본소득의 어떤 실험의 내용과 이 내용들을 그대로 우리가 착안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뭐 아동 수당을 좀 18세까지 연장하고 청년 수당을 좀 더 20대 뭐 어려운 30대
초반에 연령까지 확장을 하고 기초요금도 또 이 탄탄하게 하면 좀 연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기본소득의 어떤 방향성으로 다 모았을 때 기본소득 방향성을 가지 않을까라는 또 한편의 논의들이 있어요. 최영준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정확하게 이제 기본소득 아니다의 개념보다는 정말 우리 사회 각 그 생애 주기별로 마주할 수 있는 위험들에 어떻게 탄탄한 사회 안정망으로 굳혀갈 것인가 그 방향에서의 기본소득 논의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한편 들고요. 플랫폼 노동 이제 4차 산업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제 노동 시간이 너무 많이 바뀌죠. 바뀌는 것만큼 내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사실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 아이들도 있긴 한데 미래 일자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오더라고요. 아, 미래에는 이런 일자리가 없어지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내가 할 때는 지금 이걸 하고 싶어 하지만 미래에 과연 이 일자리가 그대로 있을까? 지금 초등학생들은 유튜버가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미래에 유튜버가 있을까? 아니면 기계가 대체할까? 이런 고민들을 벌써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원 체계가 이런 교육의 주입식 교육에 좀 벗어나서 창의적인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 지원 교육 체계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런 단순 반복의 어떤 일자리가 없어진다 하면 그러면 이후에 대비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빨리 준비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더 같이 제시가 된다면은 기본소득 내 안정만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까지 챙겨가야 하는 그래야 그 포용적 국가로의 방향이 맞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설득력 있게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종합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제가 좀 날카롭게 해서 질문을 하나씩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지금 아동수당, 청년수당, 기초연금 점점 확대하면서 보장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 것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인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국 사람들이 더 선호할까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보편적으로 이건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데 대비한 보편적인 제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게 더 설득이 될까요? 어떨까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근데 일자리에 대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은 충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파고 충격으로 크게 받았지만 당장 당신의 일자리라고 보면 전망으로 보면 당장 올해 내년도에 없어질 거라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10년 정도 두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하면은 이제 굉장히 달라질 거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 알파고나 이런 것 때문에 당장 기존에 있던 그 일자리 위험도가 확 더 커진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령 이제 그 기본소득제를 그런 어떤 4차 산업혁명, 뭐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내놓는다면 상당히 장기적인 대안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프레임에서 이제 제안이 된다면, 근데 이제 이걸 단기적으로 지금 진행해 나갈 어떤 그 정책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당면한 어떤 그 불안감에 대한 대응으로서 기본소득제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어쨌든 양쪽 모두에서 장기적인 어떤 AI에 대한 대응이건 단기적인 어떤 그 일자리 불안에 대한 대응이건 간에 그거는 분명히 있죠. 그 뭔가 그 일자리 불안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건 단기건 그게 공통적인 거고 계속 오늘 그 다른 조사 여러 조사 종합을 해보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어떤 그 직업 안정성, 노동의 안정성 이것에 좀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적 고려하에서 좀 기본소득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 인과관계를 좀 밝혀보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전 세계 지도를 이제 펼쳐놓고 보면 기본소득 실업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유형에 속할까 이런 궁금증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한 바 있는데 너무 제각각이라 이게 유형화가 어렵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
혁명이나 이제 미래에 대한 일자리 불안에서 시작하는 기본소득의 논의가 있고, 그다음에 당장 저소득층이나 그 사회 안정망으로서의 기본소득 논의가 있고, 그다음에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기본소득의 실험들이 있고 했을 경우에 저희는 좀 세 개 다 좀 걸쳐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보장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지만 이게 과연 내 삶의 피부로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제가 확실하지 않지만 좀 돌려보면은 약간 고용보험 정도가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실업에 처했을 때 저소득층이 많다 보면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이 이제 고용보험을 들었느냐의 여부인 거잖아요. 이 정도가 도움이 되고 그 나머지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는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기존의 어떤 사회보장 제도 밖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불안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메꿔가야 하는 큰 과제가 좀 하나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고용 쪽으로는 했지만 청년세대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취직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하려고 해도 구직 기간이 늘어나면서 계속 이제 쉬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특정 세대가 지금 당장 소득이나 어떤 일자리의 불안들이 그 청년 세대의 미래와 연관이 되고 그 미래가 부모의 어떤 미래가 연관이 되고 이 사람들이 또 꾸려갈 가정이나 어떤 미래 세대의 또 불안과 다 일맥상통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당장 특정 세대가 가지고 있는 불안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서 청년 세대에 집중해서 기본소득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한편 들었어요.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자면 네. 그래도 이 불안한 세대부터 이야기를 말을 걸어보는 것이 한국 네. 사람들이 좀 더 잘 받아들일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정 선생님은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데 구조적으로 일자리 지형이 바뀌는 걸 이야기한다면 좀 장기적인 과제로 기본소득제를 사람들이 인식하게 될 것이고 당장의 고용 불안을 얘기를 해야 당장의 제도로 인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네,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좀 앞으로의 기본소득 논의가 한국에서 어떻게 벌어질지 또는 벌어져야 되는지 좀 말씀을 좀 주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아까도 잠깐 저 얘기 과정에서 나왔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이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관심이 집중된 게 이제 그 핀란드 그 1차년 실험 결과가 나오면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좀 못마땅한 느낌을 가졌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본소득제가 그러니까 어떤 한국의 현실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대안과 솔루션으로서 논의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좀 새로운 실험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그 실험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외국에서 해외에서 하는 내용이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좀 따라가듯이 이렇게 쟁점화되는 것이 좀 문제의 출발점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만약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왔다고 할 때 그게 또 그런 나라들에서 외국에서 한 결론이니까 우리는 그럼 그대로 수용을 할 것인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핀란드의 현실과 한국의 현실이 다르고 또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와 그쪽이 풀어야 될 어떤 문제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 해외의 어떤 그 실험이나 이런 것에 의존한다든지 좀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관점, 우리의 문제에서 출발한 기본소득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애국적인 마무리 말이시네요. 추가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네, 저도 그 유럽형, 미국형 이제 기본소득 논의 설문조사 이런 걸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저희도 기본소득 논의를 할 때 증세, 그러니까 세금을 좀 더 우리가 내야 된다. 그래야 기본소득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같이 인식하면서 같이 하면서 솔직하게 다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마무리 아주 깔끔하게 잘 되는 것 같네요. 네. 정한울 선생님께서 기본소득 논의, 해외 논의 잘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잘 따라가는 건 참 못마땅하다고 그러셨어요. 못마땅하고 한국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실험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 평가해서 뭔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해 주셨고 최정은 선생님께서는 증세라든지 하는 아까 우리가 부담스럽게 느꼈던 우려점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고
국민적으로 논의를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인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조사 결과 2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얘기를 쭉 나눴는데요. 랩 2050에서 진행했던 국민 서베이 결과를 최정은 선생님께서 쭉 이야기를 해주셨고, 한국리서치에서 진행했던 기본소득 관련된 국민 인식조사에 대해서 정한울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본소득과 관련된 얘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실험하고 토론해 나가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랩 2050에서도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주신 랩 2050의 국민 서베이 과제 같이 하셨던 최정은 연세대학교 연구원님, 네.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국리서치의 정한울 전문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